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전 평생 소탈하게 살아왔고 또 아이들에게도 현재에 만족하는 소박한 삶을 가르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저를 제 아주버님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엄마 아빠가 저희를 정말 힘들게 기르시는 과정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장녀인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억척스럽게 공부했습니다. 문제집 살 돈이 없어 동네에 폐집 모으는 것을 뒤적거리며 헌 문제집들을 겨우 주워서 그걸로 밤새서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은 표지랑 앞장은 다 뜯겨져 나간 상태. 안 좋은 문제집이었는데다가 이미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앞장만 조금 손때가 타 있고 하얗게 깨끗한 문제집을 발견할 때면 그날 하루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은 놓쳐본 적이 없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쉬지 않고 과외를 해서 생계에 보태고 남동생도 공부시켰어요. 그런 제게 연애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좋은 인연은 생기더군요. 남편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 역시 자라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였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사주신 차로 등교를 했으며 입고 다니는 옷도 정말 이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구나 할 정도로 세련되고 정갈하게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별명이 의대 왕자님이었으니 대충 어떤 이미지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쫓아다니는 여학생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팬클럽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공부밖에 모르던 공대 아름이었기 때문에 늘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옷은 대부분 동대문이나 동묘에서 최대한 싸게 구한 것들이었고 남편처럼 대단한 패션 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여자로 보는 남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너무나 무더웠던 날씨 때문에 동아리 활동 이후에 다들 수도가에 모여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더웠기에 세수를 조금 할까 하여 커다란 잠자리 안경을 벗고 세수를 하려는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 야, 김지원, 너 안경 벗은 거 처음 본다. 근데 예쁘네? 뭐야? 너 나 놀리면 죽는다. 살면서 저보고 예쁘다고 했던 남학생은 한 명도 없었기에 그저 장난은 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눈이 정말 나빠서 잘 때 빼고는 항상 안경을 끼고 있었고 안경을 끼면 거의 눈이 없어질 정도로 찌그러져 보여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 안경 낀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경 벗은 모습을 본 것은 가족 이외에 남편이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남편 말론 매일매일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는 자기 모습과 상반되게 항상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하고 있던 제 모습에 처음에 호감을 느꼈대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수많은 여학생들이 자기에게 추파를 던졌었지만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있던 저의 안경 벗은 모습을 보는 순간 주변이 모두 조용해지고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우리 둘을 향해 밝게 비추었다고 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남편이 직접 한 말이니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꾸준한 구애 끝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그 후로 학창시절 내내 잘 만났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자님 같은 남편과 촌티가 잘잘 흐르는 제가 사귀는 모습을 보고
신데렐라 커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더 비아냥거리면서 미녀와 야수가 아닌 미남과 야수 커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남은 의대 왕자님인 남편이고 야수는 다름없는 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에 애초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은 다 질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대학 내내 잘 교제하고 의대생이었던 남편보다 제가 학부를 좀 더 일찍 졸업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로서는 드물게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해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좋은 IT 회사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도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2년차쯤 되었을 때 조금씩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연애를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모님들은 몇 번 뵌 적이 있었고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때 흔쾌히 그러자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 부모님들을 이미 몇 번 뵙고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가족 모두가 모이는 상견례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오랜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예비 아주버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토록 짜증나는 악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을 통해 아주버님 되실 분의 얘기를 종종 듣긴 했습니다. 남편 못지않게 수재이고 일찌감치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 최고의 공대 MIT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뒤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집안에 기대 주라고 예비 신부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모르게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좀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이제 상견례를 하게 될 때가 되자 남편은 조금씩 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형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았지? 나도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형이 제일 걱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 꺼내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 되실 분이 왜? 아니 사실 우리 형이 뛰어난 인재인 것은 맞지만 성격에 문제가 좀 있어. 쉽게 말해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인데 그게 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 아, 근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 게다가 아주버님이랑 내가 직접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그랬습니다. 결혼을 해서 시부모와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시아주버님과 갈등을 겪은 사람 얘기는 잘 못 들어봤었거든요. 아주버님의 성격이 조금 이상해도 어차피 시부모님들보다 더 적게 마주칠 거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아주 젠틀하고 매너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설마 하는 생각이 뒤통수를 때리곤 하죠.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또 형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이랑 마주치는 일이 많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아주버님한테 껌뻑 죽는 거랑 나랑 많이 마주치는 건 또 무슨 상관이래? 남편이 남긴 알 수 없는 말을 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심스레 쭈뼛쭈뼛 아주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준석이 친형 최준원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사돈 어른들도 이쪽으로 앉으시죠? 처음 마주한 아주버님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해 보였어요. 시부모님이 나서기도 전에 먼저 분위기를 주도해서 서로를 인사시키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안내하는 모습에서 처음에는 남편이 말한 꺼림칙한 부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진 아주버님의 말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결혼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눈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준석이 녀석 아내 될 사람을 오랫동안 고르고 정말 심사숙고 해왔는데요. 글쎄 이 녀석이 지원 씨를 결국엔 포기를 못하지 뭡니까? 웬만하면 제가 그냥 못 이기는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사돈댁이 많이 가난하시단 얘기를 듣게 됐지 뭐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처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준석이 녀석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 형 말을 안 듣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녀석에게 손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지는 아주버님의 도를 넘는 발언에 처음에는 농담을 좀 과하게 하시는 건가 했습니다. 초면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다른 날도 아닌 상견례 날 부모도 아닌 본인이 왜 이 결혼을 반대했네, 우리 집안이 가난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많이 당황하셨지만 두 분 다 워낙 무고호인이시라서 그저 짓궂은 농담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지원이가 사돈댁에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걸 보면 우리 딸을 가족으로 맞이하시기로 결심을 굳히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무능력해서 우리 지원이 지찬이를 가난하게 키웠지만은 우리 지원이가 워낙 능력이 특출나서 이 아비의 무능력함을 다 메꾸고 집안을 벌떡 일으켰지 뭡니까? 저는 물론이거니와 성격이 불같은 남동생도 아주버님의 도를 넘는 발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지만 아빠가 좋게 넘어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저희가 나서 화를 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아주버님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능력이 특출나요? 뭐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온 게 꽤 자랑할 만 하겠죠. 근데 준석이 이 녀석 선자리로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은 기본에다가 유수한 기업가 집안 딸내미 아가씨들이 줄을 섰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미모들은 또 얼마나 특출났게요. 사실 재수 씨가 외모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재수 씨랑 헤어지고 그 아가씨들이랑 선보러 다니라고 해도 글쎄 막무가내지 뭡니까? 제 능력에 대한 비하에 외모 비하까지 아주버님이 1절에서 그치지 않고 2절, 3절 불필요한 막말을 계속해대자 제가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결국엔 남편이 말리고 나섰습니다. 형, 그만해. 몇 번을 얘기해 알아듣는 거야? 나는 그 잘난 집안 아가씨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지원이 한 명뿐이라고. 아무리 형이 이 집안의 장남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불필요한 말하는 거 선 넘었어. 지금 여기 상견례 자리야. 형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뭐 이 자식아? 이게 도란날 씨. 어디 형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너 정말 죽고 싶어?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다짜고짜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였어요. 그만들 하세요. 여기 지금 두 집안이 화합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죠? 어머님, 아버님은 왜 이 난리가 났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장남이란 분이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보고만 계실 거냐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더 자리가 이어지기 힘들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파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지찬아 가자. 아무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준석아, 우리 간다. 잘난 네 형님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전 그 길로 냅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나섰는데
그 잘난 아주버님이 저희의 뒤에다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어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사돈을 맺으면 안 돼. 이거 봐. 금방 인성 미천 드러나잖아? 정말 먹던 음식을 들어 아주버님의 얼굴에 투척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똑같이 무례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꾹 참고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아주버님이라는 복병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그렇게 파하고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를 며칠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도 화가 나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을 미리 해두었는데 오히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묻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어찌할지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며칠을 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상상도 못할 불쾌한 일을 겪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버님이란 존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대로 파토내는 것은 불합리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기분 많이 나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형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함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랬어. 아니야. 너가 왜 사과를 해. 나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쩜 형이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한 번을 제지를 안 하셔? 나는 그것도 좀 놀랐어. 그게 형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형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거의 왕처럼 컸다니까? 집안의 모든 중심은 형이고 형을 위주로 모든 가족의 대소사가 다 흘러갔어. 형 말이라면 부모님이 그냥 다 들어줬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니까 형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아서 학창시절에 동급생들이랑 트러블도 많고 했었어. 그래서 일찌감치 유학 보내신 거야. 난 그렇게 형이랑 분리되어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한텐 잘된 일이 됐지. 부모님이 형 유학 보내고선 나한테도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특히 나에 대해서는 형과는 다르게 인성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사회성 훈련도 많이 시키셨어. 그 결과 지금 직업도 잘 갖게 되고 지원이 너랑도 이렇게 오래 연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아주버님이 왜 그렇게 제멋대로 굳는 사람이 됐는지 또 왜 시부모님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 들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니 콧대가 높아질 만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웠으니 인성이 바르게 자라지 않은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그 가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은 우리 집에서 왕이야. 유학 가서도 공부 안 한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 유명한 MIT를 정해 장학금으로 석사까지 마치고 졸업했으니까. 타이틀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말 다 했지. 이게 왜 서울대 나온 너랑 나는 형 기준에 눈꼽만큼도 차지 않는지 알겠지? 게다가 안 그래도 왕대접 받았는데 이젠 아버지 사업까지 물려받는다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선 자식이 아니고 상전이지 상전. 거기까지도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젠 형이 내 결혼까지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는데 난 그거는 도무지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 부모님도 인정하는 너인데 지가 뭐라고 오지랖을 부려? 그것도 그렇게 무례하게. 그래서 참다 나도 처음으로 그날 형한테 대든 거야. 여기까지 듣는데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오히려 잘하면서 형에게 편향된 부모님의 사랑을 섭섭해하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온 남편이 더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남편감을 이상한 아주버님 한 사람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연락 안 받은 건 미안해. 생각을 좀 정리하느라고 그랬어.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하고 너 같은 남편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 처음에는 아주버님 한 사람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날 본 분위기는 그게 아니더라.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도 아주버님이 자꾸 토르달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 지원아, 너가 걱정하는 바가 뭔지 너무 잘 알아. 그냥 우리 둘의 행복만 생각하자. 형은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잘 제어하고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할 테니까. 우리 결혼 예정대로 올리자. 형은 결혼식도 못 오게 할게. 부모님은 이미 내가 다 설득해 놓았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지난 오랜 연애 기간과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대로 떠나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양가는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에 아주버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형에게 이 결혼과 관련해서 코빼기라도 비치면 의절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시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주버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에 노발대발하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이를 뿌득뿌득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잊을만 하면 저희 결혼식에 자기를 초대 안 했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워낙 오래 연애하기도 해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저희 둘 다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께도 손 벌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결혼 생활이 지속된다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아주버님이 출장차 명절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여 내심 좋아했습니다. 출장은 핑계고 자기도 제 얼굴 볼 낯짝이 없어 피한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날 추석에 아주버님이 뒤늦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색시될 사람을 명절 모임에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무언가 깨름칙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자리이니 그것까지 피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더해 염려가 더해진 것은 아주버님도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손윗동서 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올까? 그 동서랑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추석날, 결국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아유, 명절에 이렇게 오는 게 얼마만인가? 위대하고 훌륭하신 재수씨 무서워서 올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가족들이 먼저 모여있던 자리에 뒤늦게 현관문을 벌컥 열며 아주버님이 들어오는데 특유의 비아냥거림은 여전했습니다. 엄마, 처음 보지? 수진아 인사해. 우리 엄마 아빠야. 여기는 내 동생이랑 아유 훌륭하신 재수씨.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손윗동서가 될 사람은 글쎄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리다고 하지 뭐예요. 집안의 유일한 악당 같은 아주버님도 버거운데 졸지에 저보다 훨씬 어린 손윗동서를 맞이하게 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은 어찌나 진하게 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러 오는데 옷은 어쩜 그렇게 짧게 입고 오는지 첫인상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수진이 너무 예쁘지? 뉴욕에서 패션 전공했는데 얼마나 세련됐는지. 아유, 재수 씨랑 있으면 너무 비교되겠다. 역시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저를 걸고 넘어가는데 전 일단 한번 꾹 참았습니다. 아이, 형, 왜 또 그래? 안녕하세요, 형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남편은 특유의 서글서글함으로 아주버님이 망치려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요 건방진 어린 형님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저도 오빠한테 동생분 내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도 우리 오빠 못 오게 했다면서요? 그럼 두 분도 저희 결혼식에 안 오시는 거죠? 순간 그곳에 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늘 아주버님에게 휘둘리는 시부모님은 이번에도 역시 모르는 척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 그게요.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 아직까지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아, 담아두긴. 수진아, 오빠는 그거 다 잊었어. 우리가 너그럽게 넘어가자. 어? 아니,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형을 결혼식에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기 오는 길에 처음 들었는데 진짜 오는 내내 황당했다니까요. 형님, 우리 이제 가족 될 텐데 지난 일은 더 언급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만약 두 분이 정 불편하시면 정말로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명절이고 좋은 날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네? 제가 이를 꽉 깨물고 화난 마음을 억누르며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망한 형님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아니 뭐 오빠가 너그럽게 넘어간다니까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저희 결혼식 오시려면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유, 언니 스타일이 너무 별로다. 머리도 좀 새로 하시고 제가 아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있으니까 그날은 그 쌤한테 받으시는 걸로 해요. 워낙 패션은 신경 안 쓰신단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집안 큰 행사니까 그날은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그 말에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지만 그런 기운을 감지한 남편이 재빨리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되실 분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구나. 이 사람이 애 키우고 일만 하느라고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잘 보면 엄청난 미인이에요. 왜 이러세요? 모쪼록 두 분 결혼하시는데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아이고 이놈 새끼. 지 마누라 편드는 건 여전하구만. 안튼 결혼식장에 추려하고 왔다가는 내가 내쫓을 줄 알아. 거래처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신랑 동생이랑 재수 씨가 촌티나게 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임마. 아, 알겠다고 형. 이제 그만해. 자, 우리 얼른 식기 전에 식사해요. 네? 정말 그 자리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잘 무마하려는 남편의 노력 때문에 전 정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그 자리를 꾹 참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결혼식 말고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올린 아주버님의 결혼식은 세상 둘도 없이 화려했어요. 시댁의 재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형님들 집안 또한 못지 않았는지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전 이 자리만 끝나면 영원히 아주버님 내외는 안 보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그 자리를 겨우 꾹꾹 참아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의 결혼식이 끝난 뒤엔 꽤 오랫동안 아주버님 내외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적으로 그들과 겹치는 자리를 피하기도 했고 저도 곧 제 일이 너무 바빠져서 이후로는 명절을 피해 신부님께 따로 인사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아주버님 집안이랑 안 보고 살기만 해도 별다른 소원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그렇게 탄탄했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이후로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점점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룩해 놓았던 업계의 명성으로 인해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히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했어요. 급기야는 시아버지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버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되자 다시금 시아버지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셨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제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아가, 우리 좀 도와다오. 네가 준원이랑 척을 지고 사는 건 다 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내가 너한테까지 부탁한다. 준원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 집안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이 저를 찾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결혼할 때쯤에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조그만 제 IT 사업체를 하나 창업했는데 결혼 이후로는 쭉 성장세여서 시아버지가 가끔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잊지 않고 제게 손을 내미셔서 아주버님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온 것입니다. 저는 아주버님만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시아버지가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투입된 제가 한 일은 먼저 아주버님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과 손실나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살펴본 아주버님 회사의 내부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어요. 부채 비율이 심각했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익동서 형님을 사내 이사로 들여 패션 쪽으로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심각한 손실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법인 이름으로 리스를 해서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사치를 부렸다고 하던데 정말 첫인상에서 보였던 쎄함이 적중하던 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를 살리려면 인수합병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던 인수합병 전문 기업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부실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곳을 인수해줄 건실한 기업이 나타난다면 오랫동안 일궈왔던 시아버지의 기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을 희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리를 제쳐두고 이렇게 자기 회사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데 형님의 사치는 날로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전 당장 형님한테서 법인 카드부터 뺏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다나요? 이쯤 되니 저와 저희 가족에게 못되게 굴던 아주버님의 상황이 일면 통쾌하기도 했다가 조금은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존심 세던 아주버님이 저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래서인지 제가 회사에 얼굴을 비추는 날은 슬금슬금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대망의 인수합병 이사회 및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주 메타 코퍼레이션과 주 3일 ENC의 합병권은 최종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진행자의 힘찬 선언과 함께 모든 합병권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면서
아주버님의 회사도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간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회이사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장의 자리는 합병 의사를 밝힌 회사의 대표가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새로 취임한 미셸 킴 의장님의 소감을 듣는 것이 마땅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새로 시작하는 두 회사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 전달하셨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새로운 가족들 앞에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잃어버릴 뻔한 회사를 힘겹게 살려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정도로 회사를 잘 방어한 것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정작 이 사달을 일으킨 아주버님은 뒷방으로 밀려난 게 부하가 치밀었나 봅니다. 틈만 나면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탓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의 은인, 이 무능력한 인간을 빌어먹고라도 살게 만들어준 우리 재수씨. 다 좋은데 다 좋다 이거야. 아 근데 나를 뒷방으로 밀려나게? 어?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야? 야, 너 어디야 지금? 당장 일로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아주버님, 많이 취하셨어요.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감사하고 사세요. 술 깨고 다시 얘기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제 회사 일 다 제쳐가며 자기 회사 살려줬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 자리 잃게 했다고 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고서 하는 소리예요. 합병 의사를 밝힌 회사 측을 최대한 설득하여 아주버님의 경영권만은 승계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일궈온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본인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아주버님과 시아버지 및 가족들의 지분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버님이 충분히 제게 감사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게 섭섭해서 술 먹고 전화해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술 먹고 저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날 어김없이 아주버님은 제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일로 사과를 하려나 했는데 웬걸요? 어떻게든 저에게 트집 잡고 시비를 걸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재수씨, 저번에 우리 인수합병 때 검토했던 서류자료 다 가지고 있죠? 그것 좀 가지고 내 사무실로 와요. 네? 그건 이미 지난 자료인데 그걸 왜요? 이제 곧 폐기 앞두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께서 검토하실 자료도 아니고 그 서류만 몇 박스인데 그걸 들고 제가 왜 가요? 저도 제 회사 일로 바빠요. 글쎄,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오라면 오지, 뭔 말이 많어. 그리고 사람 시키지 말고 재수씨가 직접 들고 와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부서 일도 아니고 지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배알 꼴리는 마음을 제게 히스테리 부리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고 직접 그 서류 박스들을 수레에 실어 아주버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은 자료 몇 박스를 끌고 사회이사실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기 골프 친구들을 불러서는 대낮부터 위스키판을 벌이고 있지 뭐겠어요? 여기 인사들 해. 우리 재수씨. 내가 심부름 시키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온다니까?
아니, 근데 어디 파출부 일이라도 하셨나? 왜 이렇게 추레하게 왔어? 아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애 보고 밥하느라고 이렇게 경황이 없다. 우리 재수 씨가. 아유, 재수 씨.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 오는데 이런 촌스러운 차림은 좀 그렇지 않아? 친구들 뵈기 창피하니까 얼른 가요. 얼른. 저는 자기 배알 꼴리는 화풀이로 저를 이렇게 심부름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기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모습에 그동안 오래 참아왔던 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들고 온 자료 박스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최준원 이사님, 앞으로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낮부터 이사실에서 이렇게 술판 벌이는 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뭐?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그래도 동생 마누라라고 오냐오냐 줬더니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너 이리 안 와? 저는 제 할 말을 마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아주버님이 씩씩거리면서 따라왔습니다. 야, 너 당장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내가 아주 오늘 네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을 테니까. 저는 그런 아주버님의 위협을 가볍게 무시하며 제가 갈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주버님은 씩씩대며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는데 금방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로 난리치는 아주버님을 뒤따라온 친구들 두세 명이 겨우 뜯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야, 옥상 누르라니까 10층을 왜 눌러? 너 거기가 어딘 줄 알아? 니까짓 게 함부로 발들이 만한 데가 아니야. 옥상 안 눌러? 길길이 날뛰는 아주버님과 뜯어말리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는 10층에 멈춰섰어요. 엘리베이터 속 난장판 안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아니, 대표님, 근데 이게 무슨 난리죠? 왜 최 이사님이 여기에 같이... 순간 난장판이던 그곳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저를 맞이한 비서실장의 어안이 벙벙한 표정은 물론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당황해야 할 아주버님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뭐? 누가 대표님이야? 어이, 비서실장님, 누가 대표예요? 얘가 왜 당신 대표님이야? 어? 최준원 이사님, 예의 갖추세요. 신임 의장 미실킨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예요? 징계위원회 해부되고 싶나요? 아니 그게 무슨...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나요? 네, 바로 제가 합병된 두 회사의 신임 의장 미셸 킴입니다. 업무상 제 본명이 아닌 영어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합병 과정에서 일부러 저희 정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자존심 센 아주버님이 제 회사 합병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은 생각 안 하고 극구 반대하며 딴지를 놓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 회사를 창업했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IT 시장 발전과 함께 제 회사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상장사를 이끄는 여성 CEO가 되었고 그런 저를 시아버지도 많이 의지하셨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커질 때에도 남편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시는 시아버지 말곤 제가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집에서만은 조용히 쉬고 싶었었거든요. 자연스레 시댁에서는 시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기업의 대표인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내심 학벌만 좋고 실속은 없는 아주버님보다 제게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 회사가 아버님 회사 못지않게 성장을 했으니 이제 그럴 여지가 없어졌기에 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던 건데
이 사달이 났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나서 이 모든 사건을 수습하며 합병된 두 회사의 의장으로 취임을 했고 결국엔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마음 같아선 합병 과정에서 아주버님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주버님의 지금 자리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감지덕지 쥐죽은 듯 살 일이지. 저에게 저렇게 못되게 구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최준원 이사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 열까요? 아, 아니, 재수 씨. 아이, 대표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이 사실에서 술판 벌이면 그 즉시 징계위원회 해부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깨갱하던 모습을 정말 여러분도 보셨어야 해요. 그간의 저를 무시하고 막대하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며 필요한 출근 날을 제외하고는 깊이 숨어 지낸다고 해요.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형님은 그날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제게 엉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에이, 우리 오빠가 공부만 잘했지 진짜 아무 실속 없거든요. 그거 구제해준 게 언니인 거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해요? 저랑 같이 쇼핑 안 갈래요? 형님, 서로 선은 지키시죠. 아주버님 따라서 저 똑같이 무시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아주버님 상사라고 하니까 바로 언니가 튀어나오네요. 아주버님이 회사 부실경을 했던 거에 형님 책임도 커요.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자기 남편은 실속이 없네만 해. 그게 할 소리예요? 이제 더 이상 그쪽 식구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본인 능력으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아이, 언니, 죄송해요. 아주버님과 더불어 눈엣 가시였던 어린 손윗동서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형님까지 따끔하게 한 방 먹인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최준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아내분도 함께요. 최 이사가요? 들여보내세요. 아주버님이 별다른 약속도 없이 형님과 함께 제 집무실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의아했습니다. 아주버님, 요새 회사에서 잘 안 보이시더니 오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네, 아이,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동서, 아이, 언니, 저희가 그동안 힘써주신 은혜도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사과드리러 왔어요. 저 언니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그날 돌아가서 이희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찔려서 대표님 피해 다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 그러냐 등등 아주 혼이 쏙 빠지게 제가 교육시켜 놓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서 같이 찾아오자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웬일로요? 그동안 촌티나는 재수씨 부끄러워서 겸상도 안 하려고 하셨던 분께서요. 아이, 재수씨,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회사 말아먹고 가진 고추 다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요, 어릴 때부터 뭘 하든지 1등이었고 무슨 성과를 내든지 항상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아버지 회사도 도맡았던 건데 국내 실정은 모르는 제가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한 게 큰 패착이었어요. 제 인생의 첫 실패였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괜히 남 탓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재수 씨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데도 한 번을 티 안 내고 묵묵히 저희 집안 일으키시는 거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배알이 무쳐 꼴렸습니다. 항상 1등을 놓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명문대를 졸업한 저의 자격지심이 그러는데 더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 집무실에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보니까 저의 초라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준석이 녀석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장남으로서 부모님께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출근하는 날 제외하곤 절에 가서 마음을 좀 갈고 닦았습니다. 끊임없이 불쌍해 절하고 또 절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집사람도 그동안의 사치를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앞으로 이 회사 위에 열심히 일할 테니 그간의 과오는 용서하시고 선입견 없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황태자처럼 떵떵거리고 살던 아주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다니요. 이럴 때 보면 남편과 신부님의 착한 성품을 닮은 모습에 아, 그래. 내가 영 엄한 집에 시집 오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란 환경이 교만할 수밖에 없게 자랐을 뿐이지 교화될 기회가 생기니 원래부터 착했던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천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아주버님, 이제 그만 됐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 마음 충분히 알았어요. 저도 더 이상 두 분께 안 좋은 선입견 없으니 아버님이 열심히 일궈내신 이 회사 다시 위태롭지 않게 본분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씨. 아니, 대표님. 정말 손에 가시 같았던 아주버님 내외가 이렇게 교화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인생도 헛살진 않았다는 생각도 들며 그동안 기분 나쁘게 굴었을 때 꼭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를 남편이 반겨주며 얘기했어요. 여보, 이번에 고생 너무 많이 했지? 형 얘긴 들었어. 에휴, 그 인간이 이제 좀 인간이 되려나 보다. 난 그래도 이제 여보가 완전히 형과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보기 좋아. 그리고 그동안 여보가 바빠 보야말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집안 구원투수로 나서서 싹 다 해결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반했다? 그래, 이게 내가 대학 시절 반했던 김지원의 모습이지. 이래야 내 와이프지 하고 말이야. 아이고, 갑자기 또 왜 이런데? 용돈 떨어졌구나? 아이, 무슨 소리야? 사실 그동안 나름 노력하긴 했지만 망나니처럼 구는 형한테서 잘 못 지켜준 것 같아 많이 미안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당신 혼자 힘으로 완전히 휘어잡는 거 보면서 내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까지 싹 해결돼서 고마워하는 소리야. 남편의 말대로였습니다. 아주버님에 대해 서운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괜히 남편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대한 제 편을 늘 들어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서운함이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이젠 제게 남은 숙제는 합병된 회사의 애착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길러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이렇게 저처럼 겉모양은 추레하게 하고 다녀도 실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마주하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내 친구요. 내 스승, 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죠. 그것이 저의 경영 철학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의 사업이 이만큼 번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경영. 그것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기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만 사연 마칠게요.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부디 좋은 시선으로 제 선택을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글재주는 없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성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가고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에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고마워,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칼을 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있어야 할 것 같아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 소개받기도 하고 작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뭐든 성실하게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오로지 가정 때문이었어요. 저만 보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시 모자라진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며 받았고 돈을 갖다 줄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 항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이란 놈이 원래 그런 건지 제 인생만 이런 건지 갑자기 아내가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자네한테 진즉에 말을 해줄 걸 그랬네. 나는 또 괜히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꼴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은 말이야. 우주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몰래 외출을 하더라고. 아들을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느 날은 따라가 봤는데 어린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라니까. 너무 놀라서 그만 돌아와 버렸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지. 아유, 성식 씨 어쩌면 좋아 이 일을. 네,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것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넋이 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거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겠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슈퍼 아주머니께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고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 역시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남아나지 않고 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전 그런 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며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며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우주야, 쉬엄쉬엄 공부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근데 우주야, 밥은 챙겨 먹었니? 네, 내가 알아서 먹었어요. 설거지도 해놓았고요. 아빠, 내가 밥 차려드릴게요. 아들은 외려 땀투성이 아빠를 안쓰러워하며 고사리 손으로 밥을 차려준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싸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아빠 고마워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어린데도 때 한 번 안 쓰는 아들이었죠. 아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우주는 교우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아서 공부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대로라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요? 아유, 신기하네요. 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는데.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허나 아들은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바락바락 애를 쓰며 공부를 하곤 했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결국 내 아들이 일을 치더라고요.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고 그 길로 의사에게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아비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그간 학비 대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기념으로 오늘 고기라도 먹으러 가자꾸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전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마음으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지만 이거라도 아들 입에 넣어주며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잘 자라줘서 고마운, 한없이 고마운 그런 마음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축나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갑자기 아들 학비 생각도 나고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몸이 죽어나라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하루라도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요. 아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그중 몇 번은 장학금까지 받아 이 아비를 기쁘게 해주더군요.
아버지, 이번 학기는 돈 안 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니 주변에선 더할 나위 없이 절 부러워했어요. 우주 아빠는 좋겠어. 혼자 몸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말이야. 대단해. 둘이 키워도 못하는 일을 우주 아빠 혼자 냈네 그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칭찬도 듣기 싫지 않았어요. 어쨌건 자식 잘 키웠던 칭찬이니까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만 가면 되겠다 싶더군요. 그럼 이제 저도 아들에 대해 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들이 30이 되어도 여자에게 도통 꺼내질 않더군요. 의사 생활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니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우주야,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자 없냐? 만나는 여자 없어? 없어요, 아버지. 그래? 제가 실망한 기색을 내비쳐도 아들은 그저 없다는 대답만 일관했어요. 아들은 심지어 결혼에 대해 딱히 뜻이 없다며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더 걱정될 수밖에요. 이걸 체념해야 하나, 아들한테 다시 말을 해봐야 하나, 아니면 내가 선자를 알아봐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나도 슬슬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아이, 정말이니? 네. 아버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들은 꽤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소식이라 전 아들을 얼싸안고 잘했다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얼른 자리 잡아야지. 내가 아가씨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상견례 때 보면 되죠. 아이, 상견례 때? 아버지는 직접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 집으로 한번 데려오기는 좀 그런가? 아이, 네. 그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냥 상견례 때 얼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리 하자. 솔직히 아이들 혼자 키운 만큼 전 한번 우주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제 며느리이기도 하고 사실 상견례 전에 인사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 말로는 며느리 쪽이 부담스러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상견례 날만 기다렸죠. 상견례 날을 앞두고 왜 그리 긴장이 되는지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해 입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보였어요. 허나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버지, 옷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신경을 써야지 뭐 하자는 거예요? 어? 아니 나는 그래도 신경 쓴다 했는데 많이 이상한 거냐? 아휴, 그냥 들어가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견례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군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 할 만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른 낯선 감정에 계속 무한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돈 되시는 분이 제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더군요.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고 하던데. 요즘 어떠세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를 다닌다니. 저는 그냥 노가다꾼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게 서둘러 눈짓을 보냈더군요. 그제야 전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챘고 사돈어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경기가 불황이라 힘들긴 한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줍잖게 그리 장단을 맞추긴 했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 굳이 내 직업을 숨긴 건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어 물을 계속해서 들이켜야 했어요. 상견례가 무사히 끝난 후에야 전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주야, 왜 아버지 직업을 거짓말한 거냐? 말하기 창피했어? 그런데 바로 미안한 기색을 보일 줄 알았던 아들이 제 말을 듣자 그냥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더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격이 안 맞으니까요. 아들은 이 말만 제 앞에 툭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며느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결혼식 때 아빠가 오는 게 좋겠어요. 식구들 말고요. 뭐?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조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뒀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놀라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창피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버지한테 내달라고 했어? 저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친구들 고모 안 오는 게 그게 조용히 치르는 거냐? 그런 거야? 네, 아버지. 사돈 어른댁 어떤 분들이신지 보셨잖아요. 저희 형편 그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요. 제발 자식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 너 내 아들 맞니?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아들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한판 크게 붙게 되었습니다.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아버지가 창피한 건 그렇다 치자. 우리 집이 그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은 것도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아버지 가족들
동료들까지 그렇게 네 뜻대로 낮춰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널 그리 키웠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이은 말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여기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던지더군요. 아버지, 제가 왜 의사가 된 줄 아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려고 의사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의사 돼서 이제야 저에게 맞는 집안 여자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걸 또 망치려 들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면 더 이상 자식 앞길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껏 아버지랑 인연 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아들이 던진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만 앞이 어질거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더니 자신이 지금껏 가난으로 인해 겪은 수치심, 모멸감들을 우르르 한꺼번에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대학 합격한 날 겨우 삼겹살 사주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며 그날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아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이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말하고 혼자 엉엉 울었지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아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라고요. 잘 차려입고 훤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씁쓸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아버지, 누구던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뭐라고? 아니, 왜 그래야 하는 거냐? 그냥 그러라면 그렇게 하세요.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해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까 아버지랑 인사한 사람들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 쓴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했죠? 뭐? 하객 알바? 돈 받고 하객인 척 하는 거예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한 거 맞죠? 일단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요.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며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걸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해가며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레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전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왜 연락했냐? 아버지, 잘 들어가셨죠? 고생하셨네. 뒤처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수고하셨으니까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마치 수고비를 준다는 듯 제게 돈을 입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설마 내 예상이 맞을까 싶어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는데 알면서도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엔 계속 누르다 못해 하루 먼저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절해버린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제 쪽에서 아무리 아들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 쪽에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연이 끊긴 거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어요.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 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 떡국 먹자고 하기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날 마침 큰 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양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한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우주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면서 엄청 신기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어요.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덕을 톡톡히 보시네요. 뭐라고? 성형외과를 차렸다고? 모르고 있으셨어요?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을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알느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 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곤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아이, 저기 말이라도 하고 오셔야죠. 아니, 연락드릴게요. 일단 가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 눈 많아요. 전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빽빽 소리 질러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너만 잘 사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허옇고 널쩍한 병동 안에서 사방이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왕왕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뭐래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치를 드렸으면 이제 알아차리실 때도 됐잖아요. 뭐? 저 아버지랑 인연 끊고 살아가고 싶은 거요. 그냥 적당히 아버지도 알아듣고 장단 맞춰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돈 필요하세요? 그럼 계좌번호 놓고 가세요. 제가 지금껏 키운 양육비 톡톡히 다 계산해 드릴게요. 이 못된 놈의 자식. 너 어떻게 아버지야말로 너무하시죠. 갑자기 말도 없이 저한테 이를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 아버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말해놓은 상황인데 제 아내가 아버지라도 마주쳤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정말 왜 그리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떤 끈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그런 끈 말입니다. 어렸을 적 아들의 얼굴이 희미해지면서 지금 악마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만 제 눈에 들어왔죠. 허나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남도 못한 짓을 저에게 저질러 버렸어요.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렸더군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 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상식아,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기범이야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하며 살아가긴 이제 틀렸다고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넌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거라면서 지 혼자 자란 줄 알다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지 바라지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워낸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 이상 아들과 더 나를 세우고 뭐라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게 아들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껏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컸던 만큼 저를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돈을 벌어야 할 처지였어요. 오히려 그런 냉혹한 현실이 다시 저를 눈뜨고 살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다시 해볼 기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가 제게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몸 쓰는 일이 힘들 거라며 적지 않은 돈을 건네더군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로 뭐라도 시작해 볼 수는 있을 거야, 성씨가. 고마워, 누나. 저는 눈물로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늘 몸쓰는 일을 하면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 돈가스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쯤 내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었거든요. 평생 해왔던 게 몸쓰는 일이나 식당 일이 낯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저도 열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지금의 제 철을 만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아내가 제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식당 경영에 대한 거라든지 음식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를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점점 확장을 해나가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되어버렸죠. 이걸 보며 아내가 가장 흐뭇해했고요. 저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넉넉할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2호점, 3호점을 내게 되었을 즈음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결혼식에 물론 아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미 제 사정을 들은 터라 이해해 주었고요. 아내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참 착했어요. 가게가 바쁠 때 저희 가게에 와서 자기들 사정 내팽겨치고 일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제 아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그런 면에선 아내가 새삼 부럽더랍니다. 전 아내의 다 큰 자식들도 어쨌든 한 식구이니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애들 여행도 보내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잘 따라주었고 자기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제게 고맙다며 효도도 하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한 식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제가 아들을 다시 마주한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엄마 얼굴이 많이 피었어요. 가게도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저씨가 용돈 입금해 줄 테니까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그래라. 에이, 아니에요. 지금껏 많이 주셨잖아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주겠다 해도 기필코 손살을 치며 거절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작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여기 또 들어오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나가세요. 손님들도 곧바로 그 목소리에 놀라 그쪽을 바라봤고 저희 가족도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직원이 어떤 노숙자같이 생긴 남자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경찰 부를 거예요? 나가주세요. 밥 좀 주세요. 저는 직원과 아들이 그렇게 말이 오가는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니 아들이 맞더군요. 아버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옷깃을 확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 돈 좀 있으세요? 저 밥 좀 하더라고요. 뒤에 아내가 이걸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 일단 아들을 붙잡고 어느 식당이라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하나에 5,000원 하는 우동을 그리도 맛있게 후루룩 후루룩 먹더군요. 그릇까지 집어 삼킬 기세로 그렇게 먹더니 갑자기 제게 미안한 얼굴로 김밥도 시켜도 되냐 묻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격떨어진다며 가족도 초대 못하게 하던 아들이
5천 원도 없어 이런 거지 신세가 되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전 한참을 멀뚱히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은 후엔 이제 어찌 된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의료 사고가 있었어요.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 철저히 비밀로 붙이려 했으니까요. 제가 환자 한 명을 그만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때문에 돈도 잃고 면허도 잃었고요. 아내는 이미 진즉에 바람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 일까지 당하니까 바로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인이 되어 살게 된 거예요. 벌써 1년이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나마도 가물가물했죠.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일이 살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요. 솔직히 말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지게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쓰레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득 아들 얼굴을 보니 아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모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마음을 신랑하게 하는 건지. 감정이 끌어올라 그만 분을 터뜨렸어요. 아들은 제가 화내는 걸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전 아들을 얼싸안고 울게 됐어요. 아들도 아이처럼 제 어깨에 기대어 죄송하다며 엉엉 울었고요. 그 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들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 불편할 텐데 내가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곧 내보낼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어찌됐든 아들이잖아요. 일단 화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내가 아들이 있는 거 허락해준 덕분에요. 미운 놈이지만 아들은 이 집에 들러붙고 사는 게 미안한지 제 가게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 6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에요. 인연을 끊고 나서도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밖에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 뭐 때문에 변해버린 걸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도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하고 저를 바라봐 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생각마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지금 솔직히 썩 나쁘지 않아요. 아직 서로 간에 상처도 있고 저도 아들에게 남은 감정이 있다 보니 아들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보려고요.